지구 개에 대해서 모르진 않죠?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설마 구분 못 하시진 않으실 거고. 이 파트에서 이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을 따로따로 나눠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제일 처음에 직권에 대해서 할 때 직권이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이 되며 요 지각만 놓고 봤을 때 다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구분되는 것까지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대륙지각이 두께가 두꺼운 거 알죠? 지각 중에서도 대륙지각이 이렇게 두껍고 해양지각이 얇아요. 바다 밑에 있는 게 해양지각이잖아요. 보통 지각이라는 게 위로 높이 솟으면요 밑으로도 깊게 들어가요. 여기 중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형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높이 솟은 부분이 아래쪽으로 깊기 때문에 윗부분만 봐도 어느 쪽 지각이 가장 두꺼울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륙 지각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 두께가 약 35km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해양 지각이 두께가 약 5km 정도가 돼요. 이쪽이 대륙 지각, 이쪽이 해양 지각. 두께는 대륙 지각이 두껍지만 밀도는 어디가 크죠? 해양 지각이 커요. 두께는 대륙 지각이 두껍지만 밀도는 해양 지각이 커요. 자,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밀도 증가, 온도 증가, 압력 증가.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다 증가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밀도가 작잖아요. 얘 주로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거 가끔 알려주는 학교가 있어요. 대륙 지각이 주로 화강암질. 그 다음 해양 지각이 주로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화강암과 현무암을 잘 생각해 보시면 둘 중에 누가 더 색깔이 밝냐면 화강암이 색깔이 밝단 말이죠. 쟤는 이제 약간 밝은 색에다가 하얀 점점이 뭐 까만 점점이 이런 게 바뀌어 있는 형태고 현무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색깔이 어둡잖아요. 우리 그 규산형 광물 할 때 몇 가지 광물 배웠잖아요. 뭐 감남석이라든가 희석이라든가 그 중에 색깔이 밝은 애들도 있고 어두운 애들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요 관계를 잘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암석은 다시 광물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광물이 모이면 암석이 되고 암석이 또 모이면 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감람석, 휘이석, 각섬석, 흑운모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이제 여기 속하는 애들이에요. 광물 중에서도 규산염 광물에 속하는 애들이고 걔네들 여러 개가 모이면은 암석이 되는데 화강암, 현무암 여기는 이름이 암자로 끝나잖아요. 얘네는 이제 암석에 속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광물은 무슨 석 보통 이름이 이런 식으로 끝나고 암석은 무슨 암 이런 식으로 끝나면 화강암 같은 경우는 색이 밝잖아요. 그럼 얘 여러 가지 광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암인데 그 중에서도 색깔이 어떤 암을 주로 포함하고 있겠어요? 밝은 광물들을 주로 포함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배운 광물들 중에 색이 밝은 광물이 딱 2개 있었어요. 뭐하고 뭐? 석영과 장석. 그러면 저 화강암질은 주로 석영과 장석으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죠. 석영, 장석에 화강암이 전체적으로는 색깔이 밝은데 까만 점점이 찍혀 있는 거 알죠? 이제 걔가 흑운모예요. 그래서 석영, 장석을 주로 해서 이제 흑운모가 조금 포함된 형태라 보시면 되고 반면에 현무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색이 어둡잖아요. 얘는 어두운 색 광물들을 주로 많이 포함한 하지만 어쨌든 다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애들이긴 해요. 다만 색이 밝으면 주로 규산염으로만 이루어진 애들이었어요. 기억나요? 석영과 장석이 색이 밝은 이유가 거의 대부분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면 색이 어두운 각섬석, 휘석, 감람석 이런 애들은 왜 어두웠냐면 규산염을 중심으로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죠? 철,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어두웠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아무래도 화강암질보다 금속 같은 걸 많이 포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금속을 많이 포함한 어두운 광물일수록 무거워요. 그래서 현무암질이 화강암질보다 밀도가 큰 거예요. 색이 어두우면 일단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거우면 밀도가 크겠죠. 아니, 내가 프린트 안 줬나? 뭐 여튼 그리고 이제 요 밑으로 들어가면 멘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요 밑으로 들어가면 멘틀. 자, 일단 지각은 당연히 고체예요. 단단한 고체. 멘틀은 무슨 상태죠? 아니요. 멘틀 고체.
지구 내부에서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지. 어디? 외핵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싹 다 고체예요. 근데 멘틀도 고체는 고체인데 이제 쟤는 약간씩 움직일 수 있는 고체죠.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유동성이 있는 고체. 그럼 쟤는 왜 유동성이 있는 거냐? 고체인데 어떻게 움직이니? 밑에가 묻으면 바람 불리는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멘틀이 움직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는 고체인데 알잖아요.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본적으로 애가 뜨거워진다고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멘틀도 안으로 들어가면 뜨거우니까 전체적으로는 고체지만 살짝 부분적으로 녹은 데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약간 고체와 액체의 중간처럼 슬러시 비슷한. 그러니까 얘가 액체처럼 완전 줄줄줄 움직이진 않지만 굉장히 느린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고체인데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각에서 멘틀로 한 걸음 딱 넘어가면 여기까지는 정확히 지각이고 여기서부터 바로 유동성이 생기고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서 서서히 변하는 거고 거기다가 멘틀이 지구 내부의 구조 중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잖아요. 몇 퍼센트? 멘틀이 지구 내부의 몇 프로를 차지해요? 80%. 여기 안 써 있습니까? 아, 있네요. 멘틀은 직권 부피의 약 80%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거든요. 겁나게 두꺼워요. 그러면 지각에서 넘어가면 멘틀이 되지만 여기서 한 발자국 넘어갔다고 바로 없었던 유동성이 뿅 하고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멘틀이더라도 윗부분은 지각처럼 단단해요. 그러다가 조금 저기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 이제 뜨거워져서 유동성이 좀 생기는 형태라 이거죠. 그래서 같은 멘틀이더라도 요 멘틀의 윗부분은 지각하고 붙어서 단단한 돌덩어리처럼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암, 석, 권, 혹은 판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즉 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각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지각하고 멘틀 상부에 단단하게 굳어진 고체 덩어리를 몽땅 다 포함하는 거고 요 암석권을 지나가서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유동성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같은 멘틀이라고 전부 다 유동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멘틀의 최상부는 유동성이 없어요. 조금 깊이 들어가야 유동성이 생겨. 그 깊이가 암석권이 대략 평균 몇 킬로? 100킬로. 물론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 이게 대륙판이에요.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이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보다 더 두꺼워요. 근데 평균적으로 100kg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은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은 해양판 이렇게 부르는데 대륙판이 해양판보다는 조금 두껍고 대신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크고 움직일 때는 지각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판이 통째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요 100km보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비로소 유동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좀 녹은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유동성이 있는 여기가 연약권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녹은 부분이 있는 거야. 연약권은 100km부터 몇 킬로까지? 100km부터 400km까지가 연약권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연약권이 대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얘가 대류를 하면 위에 있는 암석권이 통째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륙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각 변동이 발생하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멘틀은 전체가 유동성을 가진다 하면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하지만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냥 멘틀의 대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멘틀의 대류가 멘틀 전체가 대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멘틀의 대류가 아니라 연약권의 대류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네, 그게 맞는데 이제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멘틀의 대류가 판을 움직인다 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 멘틀이 다 실제로 유동성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연약권이 400km까지잖아요. 400km를 넘어가는 이 아래쪽은 유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400km를 넘어가면 저 밑은 뭐예요? 아직 멘틀이에요, 여러분. 멘틀이 부피가 겁나 두껍다 그랬잖아요. 멘틀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 2,900km까지 있어요. 여기 연약권까지도
벌써 멘틀의 상부밖에 안 돼요. 밑에 하부 멘틀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하부 멘틀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우질 않는 거예요. 하고 싶으시면 지구과학을 하시면 돼요. 밑에 하부 멘틀을 배워요. 그래서 이 연약관 아래쪽도 아직 멘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래쪽도 유동성 있어요. 있는데 판의 이동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여기에 미치는 애는 연약권의 대류라는 거죠. 이 연약권의 대류랑 밑에 쪽의 대류가 또 조금 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판의 이동에는 얘의 대류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 밑에도 멘틀이긴 해요. 오케이, 요렇게 구분하셔야 되고, 이 판 그림 있잖아요. 이거 어디까지가 암석권이고 어디까지가 연약권이고 어디서 멘틀이고, 이 그림 ABCD 줘놓고 야 멘틀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어디가 유동성이 있니,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그림 반드시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뭐 지각, 멘틀, 외행, 내액 3번은 당연히 멘틀일 것이고, 여기 멘틀이 유동성이 있어 대류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판이 이동하게 되죠. 멘틀의 대류 때문에 판의 이동이 나타나고 지각 변동이 나타나더라. 근데 멘틀만 대류하냐? 밑에 있는 외핵, 얘는 진짜 찐 액체잖아요. 당연히 대류를 더 잘하죠. 고체보다야 액체가 당연히 대류를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는 액체니까 얘도 대류를 하는데, 얘가 대류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 멘틀도 대류하고 외핵도 대류하는데 두 대류의 영향이 다른 거예요. 멘틀의 대류는 판을 이동시키고 외핵의 대류는 지구의 자기장을 형성한다. 그럼 지구의 자기장을 형성하면 지구에 뭐가 좋은데요? 자기장이 뭘 하는데? 막아주는. 뭘 막아주지? 뭘 막긴 해. 맞아요. 태양풍. 태양풍의 정체가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입자들, 고에너지 입자라 하는데 말을 어렵게 써서 그런데 그냥 방사능 덩어리라 보시면 돼요. 고에너지 입자, 이제 양성자, 전자 이런 애들이 태양에서 막 날아와요. 근데 얘가 방사능 덩어리라서 이게 지구까지 들어오면 다 죽어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근데 요 자기장이 이걸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 자기장의 형성은 무슨 건과 무슨 건의 상호작용으로 보셔야 돼요? 지구 자기장의 형성. 외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셔야 되죠. 지구 자기장은 외핵이 대류하여, 이건 직권이고요. 지구 바깥쪽에 자기장이 만들어졌어, 이건 외권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기권보다 더 바깥에 있는 거 알죠? 기권보다 더 바깥이니까 외권으로 보셔야 돼요. 외권으로 자기장은. 반면 멘틀이 대류하여 판이 이동하였다, 이거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셔야 돼요. 직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예 영향이 달라요. 두 개 비교하셔야 되고, 뭐 내핵은 당연히 온도, 압력, 밀도가 가장 높은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 그럼 지구에 이렇게 층을 4개로 나눴어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누가 저기까지 파봤어요? 내핵까지? 아니죠. 그럼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멘틀까지 파봤어요? 맞아요. 우리 멘틀까지도 못 파본 거 알아요? 지각도 못 들었어요, 인간은. 그럼 저 안에 멘틀, 외핵, 내핵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진파 쐈잖아요. 지진파를 쏘면 얘가 쭉 가다가 지각에서 멘틀로 넘어가면 이 성분이 약간 바뀐단 말이죠. 성분, 밀도 이런 게 변해요. 그럼 지진파가 가다가 속도가 바뀌거나 방향이 획가닥 꺾이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와요. 그럼 얘가 뭔가 속도가 변했어, 여기서 층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냈단 말이에요. 즉 얘네를 이렇게 4개의 구조로 구분하게 된 방법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이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진파의 속도라는 것은 내부 구성 물질이나 뭐 상태 같은 거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4개로 잘랐구나. 여기까지 보시면 되죠. 이게 직권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권이에요. 기권은 모르면 크게 반성하셔야 돼요. 이 중학교 몇 학년 때 합니까, 이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큰 반성을 하셔야 되죠. 자, 직권을 4개로 잘랐듯이 기권도 4개로 잘라요. 기권을 4개로 자르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죠.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써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얘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4층으로 구분했고요. 맨 밑에 있는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왜요? 이유. 맨 밑에 층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 맞아요. 땅에서도 열이 나오는데 올라가면 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적게 받아서 그렇죠. 그럼 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냐? 지표에서 나오는 열이 적게 도당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 지표에서 나오는 열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지구복사 에너지 혹은 뭐 지표복사 에너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것은 올라갈수록 이게 적어지니까 추워져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기층은 안정, 불안정? 불안정. 아래층이 따뜻하고 위층이 차면 따뜻한 애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찬 놈은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니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대류 아니에요? 대류가 일어난다는 건 결국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류가 일어나며 라고 써 있잖아요. 이 대류가 일어난다를 되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서 써요. 대류가 일어난다. 기층이 불안정하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대기의 상하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혹은 뭐 혼합 운동이 활발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연직 운동이 활발해. 아, 대류가 잘 일어난다. 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대류가 안 일어나면 이제 반대겠죠. 기층이 안정하다. 연직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대류가 활발해서 대류권에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상현상. 맞아요. 기상현상. 즉 구름이 생겨. 비 오고 눈 오고. 그럼 구름이 생길 수 있는 가장 높은 높이는 대륙권 최고 높이 몇 킬로? 지표로부터 약 11km까지. 그러니까 가장 높이 생길 수 있는 구름이 약 11km까지라는 얘기겠죠. 그 위쪽으로는 구름이 생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응?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납니까? 여기가 대륙권. 자, 대륙권에서 이제 성층권으로 넘어가요. 우리 성층권과 대륙권의 요 사이 경계면을 밑에 층 이름 따서 붙이는 거 알죠? 여기는 대륙권 계면, 여기와 여기는 성층권 계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기온이 떨어지다가 계면에서 살짝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또 여기서도 계면에서 살짝 유지되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왜 계면은 온도가 유지될까요? 간단해요. 왜 온도가 유지될까요? 위층 아래층 공기가 섞이니까. 위층 아래층 공기가 섞이니까 잠깐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뭐 여튼 대륙권 계면을 지나가면 이제 성층권이 나옵니다. 성층권은 온도가 올라가는 층. 성층권의 가장 특징은 딱 하나죠. 오존층이 있다. 그러면 왜 성층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지는가? 땅에선 더 멀어졌는데. 이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열되기 때문에. 오존층이 뜨거우니까 그것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 여기가 이제 성층권일 거 아니에요? 그 이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열되기 때문에.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한다고 하셔도 되고 자외선을 뭐 차단한다고 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함정으로 나오겠어요. 자외선 대신 적외선 이딴 말로 바꿔서 나오는 거죠. 오존층이 적외선을 차단한다. 아닙니다.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자, 그럼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하였다. 이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외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 자기장이 태양풍을 차단하였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 외권과 외권 사이의 상호작용. 태양풍 자체도 태양에서 오니까 외권. 자기장도 기권 밖에 있으니까 외권. 이건 외권과 외권 사이의 상호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건 직권과 외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지만 이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는 건 외권과 외권 사이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구분하겠어요? 여튼 얘가 성층권이고요. 얘는 당연히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매우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여기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알죠? 물론
비행기가 여기로 날지 않아요. 여기가 아니라 이 아래쪽, 오존층의 아래쪽이 이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 그리고 성층권이 이제 50km쯤에서 끝나면 중간권이 시작돼요. 중간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왜 다시 떨어져요? 이제는 지구와 오존층과 다 멀어지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온도가 다시 하강하니까 당연히 대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상현상 있습니까? 없죠. 대류는 있지만 기상현상은 없어요. 왜? 그렇죠. 수증기가 없어서죠. 이유. 수증기가 없어서. 그래서 중간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 이제 대기도 되게 희박해져요. 대부분의 대기는 요 대류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뚝뚝 떨어져서 중간권 정도 되면 많이 희박해진 상황이에요. 10권은 뭐 거의 사실 없다시피고. 그러면 중간권에서는 약한 대류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류를 하는데 공기의 양 자체가 적다 보니까 약한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여튼 대류가 일어나요. 그리고 중간권이 가장 온도가 낮게 내려가는 층인 건 알고 계시죠? 제일 추워요, 중간권이. 대략 영하 한 90도까지 내려가는데 하여튼 온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중간권이 제일 춥다.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중간권이 뭐가 보이는 층이죠. 맞아요. 유성. 별똥별 말하는 거예요. 별똥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층이 중간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있네요. 유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걸로 비추칠게요. 유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층. 이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자, 10권으로 갑니다. 10권 여기 120km까지밖에 안 써있지만 실제로 몇 킬로까지 있어요? 맞아요. 1000km까지 있어요. 제일 두꺼워요. 두꺼운 대신 가장 희박하죠. 공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다시 올라가요. 왜? 태양. 맞아요. 얘는 진짜로 태양이랑 가까워져서 그래요.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대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밤낮의 기온차가 겁나게 크고요. 그 다음 오로라 나타나는 거 기억합시다. 오로라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 기권과 외권 사이의 상호작용. 오로라는 누구와 누가 충돌하여 빛을 내는 거예요? 태양풍 입자와 기권 입자들이 부딪혀서 빛을 내는 거예요. 아니 태양풍 지구 자기장이 막아뒀다면서요. 극히 일부의 태양풍 입자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극히 일부의 태양풍 입자가 열권에서 공기랑 빵빵빵 부딪히면 이제 빛이 나는 거죠. 그게 오로라예요. 그래서 얘는 기권과 외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안 써있지만 열권에서 그 인공위성 날아다니는 거,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되는 층이기도 해요. 내가 금성에 갔어요. 금성은 기층이 몇 개의 층으로 나뉘어질까? 라고 물어요. 왜 2개일까요? 맞아요. 오존층이 없어서. 원래는 여기도 오존층이 없으면 층은 2개로 나눠져요. 원래 온도가 떨어지다가 열권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끝나는 건데, 얘는 중간에 오존층이 있어갖고 한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 중간에 낀 거예요. 그래서 4개로 나눠진 거고, 이 오존층이 없으면 이렇게 딱 2개의 층으로 나눠집니다. 금성은 오존층이 없을 테니 기층이 2개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존층이랑 지구온난화랑 관계가 있어요? 오존층이, 예를 들어 오존층에 구멍 나면 지구가 온난화되냐는 질문이죠? 네. 오존층이 아예 관계가 없다고 보긴 그렇죠. 오존층에 구멍이 나면 자외선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면 온도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오존층의 구멍과 지구 온난화와 되게 큰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의 관련은 아니고요. 온실가스의 증가가 제일 큰 영향이고, 오존층은 되게 미미한 효과 정도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존층에 구멍이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맞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냐고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요게 이제 기권이고요. 기권 별거 없죠? 기권에 우리 예전에 했던 그래프 하나만 보고 갈까요? 이거는 현재 대기 얘기고, 옛날 초창기 지구 대기는 달랐죠? 지금으로부터 약 40억 년, 30억 년, 20억 년, 10억 년, 이거 기억나죠? 여기가 지구 탄생 46억 년. 지구 탄생 초창기에 지구에 가장 많았던 기체는
얘 왜 이렇게 떨어졌죠? 대기 중에 많이 있었다가 원시 바다에 용해되었죠. 그리고 없었다가 이렇게 중간부터 생긴 애 하나 있죠? 얘 산소죠? 얘는 왜 생겨요? 원시 생물의 광합성인데 주의할 점이 식물 아니었던 거 기억하죠? 바닷속에 사는 미생물? 어쨌든 생물이 광합성을 해서 증가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양이 일정한 애가 하나 있었죠? 얘가 질소죠? N2? 얘는 워낙에 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요 그래프 ABC 주고 현재 대기 성분과 비교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 물어보겠지만 이게 실제로 옆에 만약에 숫자를 이렇게 써주면요. 수가 이런 식으로 줄어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산화탄소의 감소 비율은 지구의 역사에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였다. 틀린 거죠. 그래프 자체는 일정하게 감소한 것처럼 생겼지만 X축 비율을 보세요. 여기서 감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감소한 비율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감소한 비율은 완전 다르죠. X축의 숫자 자체가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게 감소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감소는 일정하였다. 틀린 말입니다. 이거 틀린 말. 산소도 이게 그림을 보면 점점점 생성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실제로 숫자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가 저 세로축 간격이 일정한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뭐 요 그래프는 여러 번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이번엔 수권으로 가지요. 이것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죠? 혼합층, 수원야층, 심해층 다 했고 한 번 또 했었잖아요. 우리끼리도. 혼합층은 온도가 일정한 층이에요. 여기 온도 왜 일정하죠? 자, 바람이죠, 바람. 근데 이제 바람이 불어서 무엇이 발생해? 파도가 발생하니까 얘가 섞여서 온도가 일정한 층이에요. 그래서 대류하고 바람은 약간 다른 게 대류는 가만히 냅둬도 온도 차이에 의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바람은 밖에서 억지로 섞어주는 거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얘는 대류가 아니라 혼합층은 바람의 혼합작용이라고 꼭 집어 말해주셔야 돼요. 바람이 섞어줬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으로서 당연히 바람이 센 동네일수록 혼합층의 두께도 두껍게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바람이 섞어주지만 가다가 이제 너무 깊어지면 바람의 영향을 못 받는 순간이 와요. 자, 그때부터는 온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수온약층. 왜 온도가 이제부터 떨어지는 거죠? 태양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자,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일정 온도를 찍으면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돼요. 이 일정 온도가 이제 한 몇 도 정도 되냐면 4도씨. 왜 하필이면 4도씨죠? 왜 하필이면 4도씨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액체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서 밀도가 커져서 고체가 되면 밀도가 제일 커지게 되지만 물 예외인 거 알아요? 물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작아지다가 4도씨보다 더 낮아지면 오히려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더 작아져 버려요. 얼음이 그래서 물 위에 뜨잖아요. 원래는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를 액체에 넣으면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고체가 제일 밀도가 크다고요. 근데 얼음은 물 위에 뜨잖아요. 유일해요. 거의 얼음이 물 위에 뜨는 이유가. 그래서 얘가 4도씨 정도일 때 오히려 제일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 밑에 4도씨에 물이 모여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이 얼음이 되면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사는 거야.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생각해봐요. 물에서 나타났죠. 근데 만약에 물이 얼음이 밀도가 제일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수예요. 물고기가 이렇게 살아요. 겨울이 됐어. 지금은 얼음이 밀도가 작으니까 얼음이 위에 모여서 얼고 얼지 않은 4도씨의 물은 이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얼음 밑에 물고기가 살잖아요. 근데 얼음이 제일 밀도가 커봐. 어떻게 될 것 같냐? 여기서부터 얼어요. 다 얼어. 다 얼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물고기 못 살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물이 밀도가 4도씨일 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밑에 심해층에 얘네가 모여있는 거고 세 층 중에 가장 안정한 층을 고르시오 하면 어디를 고르시는 거죠? 수온약층. 왜 안정하냐고 물으면 얘는 아래쪽이 차고 위쪽이 따뜻해서 대류가 없다. 안정하다. 혼합운동이 없다. 연직운동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안정한 층.
가장 안정한 층 고르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심해층을 고르는데 아니에요. 수은약층이 가장 안정한 층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고르라 하면 수은약층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약층은 수은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연지 운동이 일어나기 어려워. 즉 대류가 없어서 이 말을 어렵게 쓴 거예요. 그래서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단해주는 역할. 위아래의 물질이 섞이는 걸 얘가 막아줘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알죠? 위도에 따른 그림 없나? 자, 지금 요 그림하고 혼합층 제가 이거 하나 그려보죠. 여기 이런 A, B. 일단 어느 쪽이 더 고위도냐라고 물으면 A와 B 중에 어느 쪽이 더 고위도의 바다냐? B가 고위도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혼합층 두께로도 알 수 있고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표층 수온을 보시면 되죠. 당연히 저위도가 더운 동네니까 저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올라가고 그 다음 저위도, 적도 근처는 바람이 약해서 혼합층이 얇아요. 근데 중위도, 이제 딱 우리나라가 있는 위치죠. 중위도 같은 경우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 두께가 여기보다 두꺼워지고 그래서 얘가 저위도 그래프, 얘가 중위도 그래프. 제가 고위도 그래프를 안 그린 이유는 고위도 어떻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기죠. 고위도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층산 구조가 없다. 쟤는 왜 저렇게 생기죠? 밖이 너무 추워서. 밖이 4도 이하니까. 그래서 왜 우리 고위도는 전체가 무슨 층이라고 표현해? 전체가 심해층이라고 표현해요. 아예 혼합층, 수온약층이 없는 거예요. 고위도는 전체가 심해층이고 그럼 중위도, 저위도만 갖고 비교했을 때 혼합층이 더 발달한 곳은 어디? 중위도. 이유는 뭐냐? 바람이 잘 불어서죠. 그럼 둘 중에 수온약층이 더 발달한 건 어디? A, B 중에 고르시는 거예요. A죠, A. A가 수온약층이 더 발달했다고 표현해요. 혼합층은 B가 더 발달한 거지만 수온약층은 A가 발달한 거예요. 왜? 수온약층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위층과 아래층의 온도 차이로 보시는 거예요. 위층과 아래층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야 수온약층이 발달했다 그럽니다. 근데 얘는 위층과 아래층의 온도 차이가 A보다 좀 덜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합층은 중위도가 발달하고 수온약층은 저위도가 발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층, 아래층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층이 발달하는 거야. 수온약층은. 혼합층은 바람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권의 분포에 대해서 뭐 다 아실 거니까 수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다 아실 것이고 여기까지 하고 생물권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끔 물어보는 학교 있어요. 지구에 왜 생명체가 존재하냐?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천해 중에 유일하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잖아요.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럼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려면 온도가 최소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0도에서 100도 사이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온도가, 기온이. 이걸 만족하는 행성이 태양계의 지구밖에 없는 거죠. 지구보다 더 태양에 가까우면 100도가 넘어가고 그럼 거기는 물이 다 무슨 상태로 존재하겠어요? 수증기로 존재하고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면 0도 이하가 되기 때문에 얼음으로 존재해버리고 그러면 딱 요 0도에서 100도 사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 영역을 뭐라고 불러요? 혹시 맞아요. 골디락스 존. 보통은 이제 이 영역을 우리가 생명 가능지대 가끔 또 알려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근데 태양계에는 이게 딱 지구밖에 없어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물론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고 다 생명체가 생기진 않아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능성이. 그리고 태양풍 우주선 이런 것도 막아줘야 되고 에너지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고 자외선도 차단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물만 존재한다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요거는 가끔 알려주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다음 외과는 다 알죠? 우주에서 지구 자기장이겠죠. 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한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권역 중에 가장 먼저 탄생한 권이 어디예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지권이죠. 일단 땅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그마 바다였다 해도 어쨌든 그게 나중에 땅이 될 거잖아. 그죠? 지권. 그 다음이 기권이죠, 여러분. 그 마그마 바다였을 당시, 제가 아까 전에 이 그래프 기억나요? 마그마 바다였을 당시 지구에 대기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46억 년 전부터 이미 대기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이 생긴 이후에 이 주위를 둘러싼 기체가 자연스럽게 대기가 된 거예요. 다만 현재로 와서 기권의 성분이 변한 거지 없던 기권이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권이 제일 먼저 생기고 나면 당연히 그 바깥쪽엔 기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지권. 그 다음이 기권. 마그마 바다 때부터도 있던. 그 다음이 무슨 권? 외권은 이제 원래부터 있는 거니까 외권을 일단 논외로 칩시다. 외권이야 뭐 항상 늘 있었던 거니까. 지권, 기권, 수권, 그 다음이 생물권. 생성 순서로 내면 이렇게 되고요. 생물권이 가장 먼저 탄생한 권역은? 그건 이제 수권이죠. 생명체가 제일 먼저 나타난 권은 수권. 그 다음이 야, 생명체가 수권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다가 그 다음 지권으로 기어 올라가서 마지막에 기권까지 이제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생성 순서와 생명체가 출현한 순서가 좀 달라요. 이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지권, 기권,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생성 순서는 기권이 지권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있나요? 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기가 있는 거예요. 지도 없는데 여기부터 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자, 그리고 상호작용은 뭐 예시가 나오면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인지 정도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이 중에 간혹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이거 가끔 버섯바위 같은 거 사진에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버섯바위 사진 같은 게 실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버섯바위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인지 알아요? 직권, 기권, 버섯바위 직권, 기권으로 돼 있군요. 직권, 기권. 버섯바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알아요? 바람이 침식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버섯바위가 원래 저기 사막에 이렇게 바위가 큰 게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근데 사막은 주로 모래잖아요. 바람이 불면 모래가 같이 막 날려요. 근데 모래는 무거우니까 높이까지 못 날아간단 말이야. 밑에서만 막 날려요, 얘가. 그럼 모래가 이 밑에를 막 때려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얘가 깎여요. 이렇게 버섯 모양이 된 이런 걸 버섯바위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땅이 날려서 얘가 만들어진 거니까 직권, 기권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버섯바위하고요. 가끔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엘니뇨는 우리 원래 2학기 기말 파트에 있어요. 근데 엘니뇨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인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수권과 기권인데 엘니뇨는 바람이 약해져서, 지구에 부는 바람이 약해져서 바닷물의 흐름이 변해가지고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걸 엘니뇨라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케이스인 게, 봐요. 지구의 바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변했어요. 그럼 이게 기권의 시작이잖아요. 기권이 원인이잖아요. 바람의 변화에 의해 바닷물 수온이 바뀌어요. 그럼 기권에서 수권으로 영향을 미쳤죠. 근데 바닷물 수온이 변화하면 주변 날씨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수권에서 다시 기권으로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기권에서 수권으로, 수권에서 다시 기권으로, 얘네들 사이에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무조건 근원이 기권에서 수권이다, 뭐 여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형태는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형태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2학기 기말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냥 엘니뇨가 기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정도만 기억을 해둡시다, 일단 여기서는. 그리고 또 봐두셔야 되는 게 U자국 나올지 모르겠지만 U자국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빙하가 움직여가지고 그 빙하가 지나간 길이 이렇게 빙하 모양으로 계곡이 되는 형태죠. 그럼 빙하는 결국 수권이잖아요.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어려운 거 없죠.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인지 그림에서 고르는 거. 근데 이제 가끔 그냥 이게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냐라 그러면 기호를 고르시면 끝나는데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 거냐라고 방향성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는 조금 화살표 방향까지 고려를 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대 바다에서 태풍이 발생하였다. 그럼 근원이 수권인 거 아니죠? 열대 바다가 시작이니까 근원이 수권인 거고 태풍이 발생한 건 날씨니까 기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권에서 기권으로 영향을 미친 방향이 되는 거죠. 굳이 방향성을 따지자면. 이해했어요? 오케이, 뭐 요 정도죠. 뒤에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죠. 이건 제가 안 풀어드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106페이지. 자, 이건 외워야 된다. 지구계의 에너지원 총 몇 개 있어요? 3개. 뭐. 지구, 내부. 제가 순서대로 외우시라고 강조했어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왜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어? 이게 양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거라 그랬죠?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외우는 게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해요. 전체 지구계의 에너지원 중에 거의 97% 이상이 태양 에너지고요. 그 다음이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되게 조금이에요, 조금. 그래서 웬만하면 순서대로 여기 있다. 태양 에너지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조력 에너지가 이만큼을 차지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 그래 이 그림을 보고 태양 에너지가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면 계산해서 맞다고 체크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10의 지수가 달라요. 여기 16제곱이고 여기 12제곱이에요 여러분. 태양 에너지가 거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상대적 비율 여기 봐. 태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자, 태양 에너지에 의한 현상은 너무 많아서 제가 태양 에너지에 의한 현상이 아닌 걸 외워두시는 게 빠르다 했던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뭐뭐 있어요? 아는 건 다 말해봐요. 태양 에너지 때문에 뭐? 온실효과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온실효과 근데 온실효과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태양 에너지도 온실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온실효과는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훨씬 많이 일어나요.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훨씬 많이 일어나요. 요거는 온실효과 2학기 때 하면서 여러분 다시 배우실 거예요. 온실효과는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보다는 지구 내부 그 내부 에너지죠? 아니죠. 그냥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온실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면 이제 뭐 기상현상, 광합성, 그리고 풍화침식. 왜냐면 풍화침식의 주 원인이 뭐야? 물이에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가면서 땅을 깎아가지고 땅의 모양이 변하였다. 이런 게 보통 풍화침식 아니겠어요? 근데 물이 흐르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물을 순환시키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물이 증발해가지고 수증기가 됐다가 구름이 되어 비가 되어 눈이 되어 내려서 다시 흘러 바다로 갔다. 이게 물의 순환의 원인이거든요. 물이 이렇게 돌고 돌면서 지표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결국 풍화침식의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보면 태양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봐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강물이 흘러 지표의 모양이 변화하였다. 이 작용의 에너지 근원과 상호작용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흘러 지표의 모양이 변화하였다. 에너지의 근원은 누구예요? 이건 태양 에너지예요. 근데 상호작용은 누구와 누구예요? 수권과 직권이에요. 에너지하고 상호작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두 개 쓰라 그러면 두 개를 다 골라서 써줘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지하수에 석회암이 녹아서 석회동굴이 형성되었다. 그럼 이거 직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근데 에너지의 근원은 누구예요? 태양 에너지예요. 왜? 지하수가 흐르는 것도 결국은 물의 순환의 한 일부고 물의 순환은 에너지 근원이 태양 에너지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근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랑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물어보는 거랑 완전히 답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보통 다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쓰셔야 된대. 문제에서 둘 다 쓰라 그러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오케이? 구분하셔야 되죠.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원이 뭐예요? 근원이 태양 내부의 핵융합 반응이잖아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원이 지구 내부의
그 열이 왜 나오죠? 지구 내부가 왜 뜨거운 거야 대체? 아, 그건 결과예요. 지구 내부가 뜨거워서 대류하는 거거든요. 왜? 지구 내부에 뭐가 많아요? 방사성 원소. 이 방사성 원소가 지금도 미친 듯이 방사능을 내면서 막 붕괴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얘네들이 방사능 내면서 동시에 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구 내부에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봐봐요.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핵융합 반응이잖아요.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핵 분열 에너지다 이거예요. 두 개가 반대예요.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으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거고, 핵 분열은 무거운 원자핵을 잘라서 가벼운 원자핵으로 바꾸는 거야. 완전 정반대예요. 하지만 공통점은 둘 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질량 결손에서 나온다는 건 똑같아요. 핵 융합을 하든 핵 분열을 하든 다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전부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질량이 결손된다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태양 에너지겠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얘는 원인이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그리고 지구 형성 과정에서 축적된 열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구는 옛날에 마그마 바다였잖아요. 그 마그마 바다였을 때 뜨거운 열이 아직 안 식고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열 때문에 또 영향이 있다는 건데, 대부분 얘의 영향이 커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이거는 핵융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핵 분열이에요. 두 개가 반대입니다. 반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둘 다 질량 결손으로부터 에너지를 내는 건 맞아요.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누구의 대류? 멘틀의 대류. 그리고 판의 이동, 그리고 지진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거예요. 태양이랑 아무 관계 없는 거죠. 태양빛 받는다고 지진 터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아닌 걸 외워두시는 게 빠르고. 그다음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잖아요. 달과 태양의 인력이라고 하지만 달의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간혹 태양을 생략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력 에너지는 달의 인력에 의한 것이다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달과 태양의 인력 혹은 달의 인력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자, 그럼 조력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밀물썰물. 그러면 여러분, 이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영향이 여기 밀물썰물 합치면 이걸 우리가 조류라고 하거든요. 밀물 들어왔다가 썰물 나가고 밀물 들어왔다가 썰물 나가는 걸 우리가 조류라고 해요. 조류가 생기는 이유는 조력 에너지 때문이군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서 이 해수의 순환을 한 단어로 바꾸면 해류예요. 해류의 에너지 근원은 누구예요? 태양 에너지예요. 여러분, 해류와 조류가 다른 거예요. 같은 바다지만 해류는 뭐예요? 그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쿠로시오 해류, 난류 한류 이런 거 기억나죠? 이거는 태양 에너지 받아갖고 얘네들의 온도가 달라져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근데 조류는 하루에 2번 밀물썰물 이건 온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달이 땡겨서 그러는 거예요. 해류와 조류는 근원이 아예 다르다. 이름 구분합시다. 알겠습니까? 해류는 태양 에너지, 조류는 조력 에너지. 두 개 근원이 아예 다르고. 그 다음 화석연료가 형성되었다. 화석연료 하면 석탄, 석유를 말하죠. 화석연료가 형성되었다. 자,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입니까? 화석연료가 형성. 뭐라고? 생물권과 직권. 에너지 근원은 누굽니까? 태양 에너지. 근원은 태양 에너지예요. 왜요? 왜 근원은 태양 에너지예요? 자, 화석연료, 석탄, 석유는 옛날에 뭐였죠? 지구에 살았던 동물식물이죠. 지구에 살았던 동물식물이 죽어갖고 땅속에 묻혀서 엑기스만 남은 게 석탄, 석유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의 그 동물식물의 에너지는 어디서 얻었는데요? 태양에서 온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의 에너지 근원은 다 태양이에요. 식물이 광합성에서 태양 에너지 저장한 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거는 근원은 다 태양 에너지. 이게 땅에 묻혀서 엑기스만 남은 게 석탄, 석유. 에너지 근원은 태양 에너지고 만들어질 때 상호작용은 생물권과 직권이고. 구분하겠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물의 순환은 너무 쉽잖아요.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었다가 구름이 되어 비가 되어 내려 다시 바다로 흘러간다. 한 바퀴 돌면 순환인데 이 한 바퀴 도는 거를 우리 에너지 근원은 태양 에너지고요. 당연히 물순환의 핵심은 이거죠. 이 기억나요? 바다만 기준으로, 육지만 기준으로, 대기만 기준으로 유입량, 유출량 계산했었던, 자, 바다 기준을 놨을 때 바다에서 유출되는 물의 양이 얼마예요? 바다에서 나가는 물, 요 증발로 인한 320이죠. 제가 이제 바다에서 나가는 거, 바다 유출 320. 그럼 바다로 유입되는 물은 비가 되어 내리는 284와 유입, 그리고 지표 유출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땅에 있던 강물이나 지하수가 흘러 그 바다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표 유출로 36. 그래서 더하면 총 유출량과 유입량이 똑같이 유지돼서 결국은 바닷물의 양은 늘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나가는 물도 있지만 들어온 물도 있으니 물의 양이 일정하더라.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바다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이번엔 육지 기준으로 보죠. 육지도 물이 있으니까요. 육지에서 나가는 물 뭐가 있습니까? 나가는 유출. 증발로 60 날라가요. 동그라미로 할까요? 증발로 60. 그 다음 또 유출되는 거 있어요. 육지에서. 이게 바다로 치면은 유입이지만 육지에서는 유출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총 유출이 96. 근데 지표로 유입되는 거. 비 내려서 96 유입되잖아요. 총 유출량과 유입량이 같으면 되는 거죠.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게 똑같다. 그래서 결국은 지표 기준으로도 총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거는 이제 바다와 지표를 기준으로 한 거라면 이번엔 대기 기준으로 봅시다. 대기. 대기 기준으로 매년 대기로 유입되는 물은 뭐가 있어요? 바다에서 증발되는 320. 이게 대기에서 유입. 그 다음 지표에서 증발되어 올라오는 60. 그럼 총 유입량이 얼마예요? 더해서 380. 대기 중으로 1년 동안 매년 380만큼의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만 와요? 나가는 것도 있죠. 대기에서 유출되는 거. 바다로 비 내리는 284. 대기 유출. 지표로 비 내리는 36.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380. 결국 총 대기 중 유입량도 380. 총 대기에서 유출량도 380. 결국은 유입량, 유출량이 똑같아서 대기 중에 수증기량도 늘 일정하더라. 결국 핵심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대기를 통해 바다에서 육지로 수증기가 이동한다. OX. 매년 바다에서 육지로 대기를 통해 수증기가 이동한다. OX. 봐요. 이게 잘 보시면 지금 제가 바다 따로 육지 따로 해드렸지만 사실 바다와 육지가 무슨 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바다 입장에서는 아니 증발은 320을 했는데 비는 244밖에 안 내렸으면 빼봐요. 지금 얼마가 덜 내렸어요. 그 증발과 강수만 놓고 봤을 때 지금 36만큼이 매년 손실이죠. 이 증발된 36은 어디 갔겠어요? 바다에서 분명 320이 올라갔는데 비로는 284밖에 안 왔어. 36은 어디 갔겠냐고요. 이거 대기 중을 수증기의 형태로 육지로 간 거예요. 이 36이 육지로 이동을 해갖고 얘가 육지 기준 보세요. 증발로 60이 날아가는데 강수론 96이 내리잖아요. 이게 지금 또 36 차이가 나죠. 이 36이 어디서 온 36이에요? 바다에서 수증기의 형태로 공급받은 36이 추가로 지금 지표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증발이 더 많고 지표는 강수가 더 많잖아요.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의 일부가 지표로 와서 비가 되어 지금 내린 거예요. 그게 저 36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6의 비가 더 내렸어요. 그럼 더 내린 게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다시 바다로 가야 되죠. 그래서 지표 유출 36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증기의 형태로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지하수와 강물의 형태로 육지에서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총량이 맞춰지는 거란 얘기죠. 근데 알지만 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죠. 숫자는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ABCD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 사이에 합차 관계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숫자를 암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물의 순환이죠.
이 물의 순환의 에너지 근원은 당연히 태양 에너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구름은 무슨 상태예요? 액체인 거 알죠? 설마 구름 기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지금 생각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 물어볼 때, 이게 바다인데, 바닷물이 증발을 해요. 수증기가 돼요. 그리고 이 수증기가 구름이 돼요. 이 구름이 비를 내려서 흘러 바다로 돌아와. 이게 이제 물 순환의 과정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 과정을 A라 하고 이 과정을 B라 합시다. 여러분, A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액에서 기가 되니까, 물에서 수증기가 되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이게 태양 에너지거든요. 애초에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B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방출해요. 왜냐면 수증기는 기체인데 구름은 액체잖아요. 제 아주 미세한 액체 방울이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기 중에. 그럼 기에서 액이 되니까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고요. 얘는 태양 에너지 흡수고 얘는 방출인데, 쟤는 그럼 태양 에너지 방출이에요? 아니요. 지구 내부 에너지 아니에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땅 속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고, 쟤는 그냥 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방출이에요. 근데 구름은 왜 액체예요? 액체예요. 그 수증기가 물의 기체잖아. 여기 수증기 있겠죠, 공기 중에?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야 기체예요, 수증기는. 근데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요. 왜 보이겠어요? 아주 미세한 공기방울이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건데, 이게 땅 근처에 있으면 안개라 그러고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구름이라 그래요. 이거 다 액체예요. 물 끓일 때 김 막 나오잖아요? 그거 뭐예요? 액체예요. 수증기였는데 공기 중으로 나와갖고 액체 방울이 돼서 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면 일단 액체예요. 눈에 보이면. 그래서 흡수할 때는 태양 에너지의 형태로 흡수하지만 방출할 때는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에너지가 없으면 증발부터 시작이 안 되고, 그럼 이 사이클이 안 돌아가니까 얘를 에너지 근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의 순환에. 알겠죠? 됐습니까? 이게 물의 순환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탄소 순환이 중요하죠. 탄소 순환이. 탄소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에 다 있어요. 직권에는 탄산 염의 형태, 석회암의 형태, 다른 말로는 탄산 칼슘의 형태,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탄산 염의 형태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직권은 탄산염 혹은 석회암의 형태로 땅에 묻혀 있고, 극히 일부는 화석 연료, 석탄, 석유의 형태로 묻혀 있기도 한데, 탄산염의 형태로 있는 게 그거 많죠. 수권에도 탄소 있어요. 이거 무슨 이온? 탄산이온. 혹은 탄산수소 이온. 중요한 건 수권의 탄소는 대부분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 생물권에서는 이제 탄소 화합물의 형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알잖아요. 그런 형태로 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기권에 주로 이산화탄소, 일부는 메테인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도 탄소가 제일 많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 제일 많은 탄소가 존재하는 곳 어디? 직권. 그 중에서도 누구? 얘죠, 얘. 얘가 가장 많은 형태로 존재해요. 지구의 탄소의 98%는 다 땅에 묻혀 있어요. 탄산염, 석회암의 형태로. 그리고 나머지 극히 일부의 탄소들이 이제 수권, 직권, 생물권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탄소도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자, 탄소도 왔다리 갔다리를 합니다. 여기 뭐 길게 주저리 써놨는데 결론은 이거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었어요. 여기 식물이 있어요. 응? 식물이 광합성을 해요.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들어갔네요. 얘가 이걸 이용해서 뭐예요? 포도당 만들죠. 포도당.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일부는 지가 다시 숨쉬어서 쓰고, 일부는 저장해놨다가 어떻게 되죠? 초식동물 1차 소비자한테 먹혀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 1차 소비자한테 갔어요. 얘 이거 먹고 뭐해요? 숨쉬어요. 이산화탄소 나와요. 일부는 2차한테 먹혀요. 2차도 뭐해요? 숨쉬어요. 일부는 3차한테 먹혀요. 3차까지는 가지 맙시다. 그리고 나머지 얘네가 다 죽어요. 이제 몸속에 약간의 탄소가 남아있어요. 뭐예요? 분해자가. 분해자도 생물이에요. 남아있는 탄소로 또 숨쉬어요.
이렇게 돌고 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길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탄소 순환이에요. 생태계 내를 탄소가 이렇게 순환하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이 탄소의 유입과 유출도 다 물의 순환처럼 평형을 이뤄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루고 있었고. 근데 지금 이 탄소 순환이 어떻게 됐어? 깨졌다는 거죠. 왜 깨졌어요?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혀 있어야 될 이걸 다 캐서 태웠네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탄소가 늘어나는 중? 기권의 탄소는 늘고 있는 중. 직권의 탄소는 줄어들고 있는 중. 지구 전체 탄소량은 이건 안 바뀌죠. 지구 전체 탄소량은 일정한데 직권에 묻혀 있는 걸 전부 이제 기권으로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권의 탄소량이 늘어나면 무엇이 문제가 돼요? 1. 지구가 온난화돼요. 그죠? 그리고 2. 기권의 탄소량이 늘어나면 자, 이 그림 이 그림 있다. 별론데? 그림 별론데? 자, 여기 보시면 당연히 이 화석연료의 연소 때문에 기권의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얘 때문에 온난화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얘네가 지금 누구와도 상호작용을 하냐면 수권과도 상호작용하는 거 알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된다. 왜 우리 마그마 바다 상태였을 때 지구 이산화탄소 제일 많았는데 다 바다에 녹았잖아요. 지금도 녹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씩이지만 그게 용해예요. 용해. 그리고 바닷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도로 공기중으로 나오는 걸 이제 방출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지구가 온난화되면 이 중에 누가 늘어요? 용해와 방출 중에. 아니죠. 지구가 온난화되면 물도 따뜻해지거든요. 그럼 방출이 늘어요. 왜 방출이 느는 거예요?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올라가면 떨어지거든요. 수온이 올라가면 잘 안 녹아요. 그러면 용해량이 줄고 방출량이 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오히려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더 늘고 온난화 더 되고 그럼 더 나오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 용해와 방출 사이의 관계는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지구가 온난화됐어. 그럼 수권에 용해되는 양은 어떻게 되겠니? 수권에서 방출되는 양은 어떻게 되겠니? 이게 수온과 기체의 용해도 사이의 관계까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여기에 아까 그 물의 순환처럼 수치를 다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1년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가고 이걸 다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숫자를 이용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탄소는 총 얼마인데 대기에서 나가는 탄소는 총 얼마니? 이거 매년 얼마만큼의 탄소가 지금 대기 중에 쌓이고 있구나.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대기 중에서 나가는 탄소보다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탄소가 더 많아. 매년 쌓여. 점점 지구는 온난화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치가 가끔 주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뭐 별건 없고요. 왜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표 줘놓고 왔다 갔다 화살표 하는 거 줘놓고 이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상호작용이냐 골라라 했을 때 상호작용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탄소의 이동 방향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제가 방향까지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만약에 이런 그림을 줘놓고 자 화살표가 여기는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양방향이라 합시다. 양방향이야. 그러면 호흡과 광합성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냐 라고 물으면 그냥 B예요. 그죠? 호흡과 광합성은 다 기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하지만 자 호흡과 광합성의 탄소 이동 방향을 고르라 그러면 이건 방향성까지 이게 고려가 되는 거죠. 호흡은 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근데 광합성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냐 라고 물었을 때랑 탄소 이동 방향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랑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탄소 이동 방향은 방향성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지하수에 석회암이 녹아서 석회 동굴 뚫리는 거 있잖아요. 석회 동굴 뚫리는 거 직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 근데 탄소 이동 방향으로 치면 어디서 어디예요 이게? 직권에서 수권이죠. 직권의 탄산칼슘이 지하수에 녹아서 동굴이 뚫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석회동굴에 정유석이 생겼다. 상호작용이야 직권 수권이지만 탄소 이동 방향은 수권에서 직권인 거예요. 이건 수권에 지하수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도로 나와서 쌓이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랑 탄소 이동 방향이 어디냐는 다른 문제다. 잘 생각하셔야 되고, 가끔 학교에서 질소순환을 알려주는 학교가 있는데요. 만약에 질소순환을 학교에서 알려줬다 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질소순환 해드릴 테니까. 오늘 지각변동까지 합시다. 아! 이거 질문 한번 할까? 여러분 책 안 보셔도 돼요. 에라이 씨. 왜 찾으려고 하면 그림이 없을까요? 이따 나오면 하고, 이 문제는 제가 좀 이거 안 보셔도 되는데 그냥 이거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만 한번 좀. 해수의 수온을 관측했다는데 이 그래프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수온을 관측했대요.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수온이 높고 겨울에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지금 여기 7월, 8월 여름에 보면 수온이 높은데 지금 이 수온이 0에서 20m까지의 수온이에요. 표층 수온이죠. 표층 수온. 이제 당연히 표층이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계절에 따라서 수온이 제일 많이 변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7, 8월에 보시면 표층 수온은 막 거의 15도 가까이 갔어요. 근데 40m, 60m 이렇게 내려가니까 수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뚝뚝 떨어지고 있죠. 맞습니까? 수온이 떨어지는 층은 뭐였죠? 수온 약층. 자, 그런데 겨울을 한번 봐요. 11월, 12월 이런 때를 보면 0부터 20이 표층이잖아요. 표층의 온도와 40, 60 여기까지 온도가 거의 비슷하네요. 큰 차이가 없죠. 무슨 층이에요, 여기? 똑같은 0부터 60까지의 수온인데 이게 여름에는 온도가 뚝뚝뚝 떨어져서 수온 약층이 되고 겨울에는 60m까지 온도가 비슷하여 혼합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온도 차이가 없잖아요. 0부터 60까지. 그럼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게 겨울에는 여기까지가 혼합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더 혼합층이 발달하겠느냐? 이걸 보고 판단. 겨울이 발달한 거예요. 여름에는 0부터 20m까지 온도가 이만했어. 근데 40m로 내려가니까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 벌써 여기까지가 다 수온 약층인 거예요. 혼합층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0부터 60까지 수온이 뚝뚝뚝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돼. 여기가 혼합층이구나. 그래서 겨울이 혼합층이 두껍고 여름은 혼합층이 얇은 대신 뭐가 발달했어요? 수온 약층이 발달했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보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겨울에 혼합층이 발달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여름에 수온 약층이 발달하는 이유는 표층의 온도가 그만큼 높아져서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내는지 알아요? 남반구를 줘요. 여러분, 남반구는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7, 8월이 겨울이 돼요. 여기가 여름이 돼요. 어렵게 주면 이 그래프가 뒤집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숫자가. 남반구는 여기랑 계절이 반대다 기억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주면.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림은 나오면 보도록 하고요. 지각변동. 판의 경계 종류 3가지를 펴봐요. 판의 경계 나랑 안 했어요? 한 것 같아요. 판의 경계 무슨 경계 무슨 경계. 섭입은 이제 더 뭐라 그러지? 세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크게 3개를 나누라고 하면 가까워지는 애, 멀어지는 애, 가까워지지도 멀어지도 않는 애 3개가 있었어요. 가까워지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렴. 수렴형. 멀어지면 발산형.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으면 보존형이라고 해요. 크게 이름 3개 있는데 뭐 개어려워. 뭐 30개도 아니고 3개다. 자, 다시. 가까워지면 수렴형. 멀어지면 발산형.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아 보존형인데 이 판의 경계 3개를 결정짓는 요인은 결국 멘틀 대류거든요. 가까워지려면 멘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류라는 건 결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류예요. 그러면 올라가냐 내려가냐예요. 자, 가까워지려면 멘틀이 상승해야 돼요, 하강해야 돼요? 하강을 해야죠. 이게 그림을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여기가 판이에요. 지각과 멘틀 상부의 일부. 그리고 이 밑에 멘틀이 올라갔다가 뜨거우면 올라가겠죠? 식으면 다시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가 아이고 여기도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 이게 대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멘틀의 상승부란 말이에요. 자, 멘틀 물질이 올라가다가 부딪혀서 막혔어. 갈 수가 없네?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진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멘틀이 양쪽으로 멀어지니까 위에 있는 판도 땡기는 힘을 받는다고. 땡기는 힘. 얘도 이렇게 양쪽으로 땡기는 힘을 받으면서 나중에 계속 힘을 받다 보면 여기가 뚝 끊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면 이렇게 되죠. 구멍이 생겼네. 뿡. 화산 폭발이에요. 이게 화산이에요. 이게 끊어져 갖고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빵하고 분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출하고 계속 끝나는 게 분출하고 계속 분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분출하다가 식어서 이제 땅이 돼요. 새로운 땅. 근데 양쪽으로 계속 당겨요. 그럼 또 끊어져요. 그럼 또 새 땅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땅이 생기는 곳이었잖아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선 새로운 땅이 만들어져요. 멘틀 대류의 상승. 그리고 땅과 땅이 멀어지고 새 땅 생기고 멀어지고 새 땅 생기고 이게 반복되는 곳인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멀어지려는 힘, 양쪽으로 당기는 힘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당기는 힘을 우리가 무슨 힘이라 했어요, 이거? 양쪽으로 당기는 힘. 장력이라고 그래요. 장력. 그럼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 양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아서 자꾸 새 땅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땅과 땅은 멀어지고 새 땅, 멀어지고 새 땅. 그래서 여기가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데를 보라고요. 멘틀이 내려와. 그럼 여기가 비었어. 와서 채워야지.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것은 이렇게 양쪽에서 가까워지는 힘을 준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힘을 받아 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서 밀었어? 얘가 이렇게 솟아오른다고요. 이게 습곡 산맥이잖아요. 산맥.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저기 히말라야 같은 거. 그래서 양쪽으로 밀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게 수렴형. 이렇게 양쪽으로 미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힘도 이름이 있어요. 이게 횡압력. 이렇게 돼요. 얘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 생기고요. 가까워지니까 이게 이제 수렴형이 되는 거죠. 크게 보면 이래요. 발산형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생기고 수렴형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생기고 상승부에서는 그래서 새 땅이 자꾸 생기고 하강부에서는 이게 습곡되어서 산맥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밀다 보면 이제 두 땅 중에 밀도가 분명히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밀도가 큰 놈이 밑으로 겨들어가서 땅이 이제 녹아가지고 멘틀이 되기도 하고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발산형에서는 땅이 생성되고 땅이 생긴다, 지각이 생긴다, 직권이 생긴다, 뭐 어쨌든 판의 생성 이렇게 얘기할까요? 수렴형은 있었던 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판 소멸. 보통 발산형에서 새 땅이 생겨갖고 시간이 흐르면 수렴형에서 땅이 없어지는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뭐 보존형은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멘틀 대류도 상승도 하강도 아닌 부분이에요. 그냥 땅과 땅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상승해서 발산하는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땅이 자꾸 새로 생기잖아요. 요 새로 생기는 저 마그마가 올라와서 또 굳어지고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어지다 보니 얘가 산맥처럼 되거든요. 산맥 모양. 저걸 뭐라고 불렀잖아요. 이름을 다 기억해서 지으셨구만. 저 뭐라고 불렀습니까? 힌트. 저 멘틀 대류의 상승부는 대부분 바닷속에 있어요.
영. 0이죠. 해령. 제가 해령이에요. 그래서 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 어디 써 있을 텐데. 아니 무슨 뭐 필기가 하나도 없어. 멘틀 대류의 상승부인 발산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형이 생기는가? 아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리고 보존형 경계. 수렴형은 좀 칸이 많이 필요해. 수렴형, 보존형. 자, 발산은 일단 멘틀 대류 상승이고요. 멘틀 대류 상승. 그리고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 일단 없었던 땅이 자꾸 생겨요. 양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화산이 터져서 산처럼 자꾸 새로운 땅이 만들어져요. 그게 해령이에요. 근데 무슨 백두산처럼 이렇게 뿅 하고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양쪽에서 자꾸 땡기기 때문에 산이 생기고 나면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지고 또 산이 생기면 가운데가 갈라지고 그래서 산맥처럼 가운데에는 골짜기가 이렇게 뿅 있는 양쪽 산맥의 형태로 나타나죠. 이 산맥이 정확하게 해령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갈라진 골짜기, 해령 가운데에 이렇게 갈라진 골짜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열곡이라고 불러요. 열곡곡은 열곡대라고도 부르는데 왜 대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백두산처럼 산 하나 볼록이 아니라 엄청 긴 산맥이 수십 수백 킬로 연결된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열곡 혹은 열곡대라고 부르고 밑에다 쓸게요. 그리고 발산형 경계에는 그래서 이름 뒤에 다 뭐가 붙어요. 무슨 해령, 무슨 열곡. 근데 언제는 해령자를 붙이고 언제는 열곡자를 붙여요. 저기가 바닷속에 있으면 이름에 해령이 붙고요. 제가 육지 위에 나와 있으면 열곡이 붙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다가 솟아나온 마그마가 식으면 이렇게 새 땅, 해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 밑에 이 발산형 경계가 있으면 마그마가 솟아 올랐다가 빨리 식어요. 바닷물은 차가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맥이 잘 만들어지는데 이게 육지에 나와 있으면 육지는 바다보다 온도가 온도가 높잖아요. 잘 안 식어요, 마그마가. 그래서 마그마가 솟아 올라왔다가 줄줄줄줄줄 다 흘러나갈 때까지 안 식고 산맥이 다 그냥 흘러내려가서 볼록한 부분은 없고 나중에 이렇게 골짜기만 남아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을 때는 이름에 해령이 주로 붙고요. 육지에 나와 있을 땐 이 산맥이 없기 때문에 골짜기만 남으니까 열곡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얘가 바다 밑에 있는 애인지 육지에 나와 있는 애인지 여러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령과 열곡 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주로 발생하는 지각변동. 지각변동이라 하면 뭐 지진하고 화산인데 여러분 일단 여기 화산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마그마가 계속 올라와서 빵빵 터지는데 당연히 화산 있죠. 그리고 지진 붙었던 땅이 끊어지고 또 땅이 끊어지고 당연히 지진 활발한데 여러분 지진은 종류를 3개로 구분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깊이에 따라 어떻게 구분했죠? 맞아요. 가장 얕은 지진을 천발. 여기 지진의 종류를 좀 구분합시다. 깊이에 따라 구분해요. 천발 지진. 지표에서부터 몇 킬로까지? 지표에서 70km까지 이 이내에서 일어나면 천발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조금 깊은 데서 일어나는 지진은 중발이에요. 중발이 70에서 300. 그리고 제일 깊은 데서 일어나면 신발입니다. 신발은 300km보다 더 깊은 곳. 이렇게 보통 구분하거든요. 일부 학교에서는 중발을 빼고 천발, 신발로 2개로 자르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아마 3개로 잘라줄 거예요. 왜냐면 수능 특강에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얕은 지진이 천발인데 발산형 경계에서 지진이 당연히 활발해요. 무슨 지진이 주로 일어나겠어요?
천발. 이게 얇은 해양 지각이 끊어지고 이러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다 보니 얕은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화산 활동 활발하고 지진 중에서도 천발 지진이 주로 일어납니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지형의 예시. 이름 뒤에 열곡해령 붙으면 다 이거예요. 아이슬란드 열곡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동아프리카 열곡대, 대서양 중앙해령 뭐 이런 것들, 동태평양 해령 이름 몇 개 써둘게요. 위치는 제가 이따 지도에서 보여드리고. 이름에 하여튼 뭐 열곡해령 들어가면 다 발산형이라 보시면 되고. 되었습니까? 그 다음 이제 수렴형은 여러분 아시죠? 수렴형은 원래 두 개로 다시 나뉘어요. 수렴형 중에서도 무슨 수렴? 수렴형을 다시 둘로 나누면 여기는 일단 멘틀대류의 하강부고요. 수렴형 중에서도 대륙판의 수렴, 대륙판 해양판의 수렴 두 종류로 나뉘는 거 알죠? 그래서 얘는 멘틀대류 하강부고 여기는 대륙판 두 개 자르겠습니다. 여기는 대륙판 해양판. 대륙판끼리 가까워지는 애는 수렴형 중에서도 이름을 따로 뭐라고 붙이죠? 흉도령. 부딪힌다 그래서 흉도령. 대륙판 해양판의 수렴이 서비평이에요. 대륙판의 수렴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딱 이거예요. 양쪽에 두꺼운 두 대륙판이 있었는데 그냥 그림만 제가 그려드릴 테니 굳이 뭐 그리실 필요가 없겠죠. 양쪽에 두꺼운 대륙판이 있고 가운데 바다가 있었던 거예요. 얘가 밀어요. 그러면 양쪽에 땅이 얘를 미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 묻혀있던 애가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산맥이 돼요. 이게 볼록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바로 습곡산맥이죠. 그러면 얘는 일단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냐. 자,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 화산 터집니까? 여러분 쟤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예요. 마그마 물질이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화산이 터지겠어요? 안 터져요. 여기는 화산이 없어요. 화산 X. 대신 지진은 있어요. 무슨 지진? 얘는 이제 중발까지, 천발부터 중발까지 좀 깊어요. 왜냐면 대륙판이기 때문에 대륙판이 두껍잖아요. 지진까지. 화산은 없고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이 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예요? 미친. 대표적인 예시. 여기 그 필기가 엉망진창이 됐네. 히말라야. 알아서 잘 써보세요.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대륙판의 흉도령 경계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화산이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지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 대륙판 해양판의 서비평 경계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제 어떤 식입니까? 대륙판이 이렇게 있었는데 두껍죠? 해양판은 얇아요. 둘이 가까워져. 근데 밀도가 누가 커? 이 자식이 커? 어떻게 기어 들어가? 밀도가 큰 애가 밀도 작은 애 밑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간단 말이죠. 기어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이에서 마찰이 드륵 지진 막 활발. 그 다음에 화산도 빵빵 터져. 이게 제가 여기 예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멘틀대류의 하강부, 마그마 물질이 밑으로 내려오는 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화산이 안 터져야 정상이에요. 아니 멘틀 물질이 밑으로 가는데 화산이 왜 터져요? 근데 흉도령은 그래서 화산이 없지만 서비평은 화산이 활발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알고 싶으면 제가 지구과학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이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얘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압력이 세져가지고 여기서 물이 나오는데 물 때문에 얘 녹는 점이 낮아져서 마그마가 돼요. 근데 이 정확한 원리는 지구과학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는 서비평 경계라서 멘틀 대류는 하강하지만 특별한 이유에 의해 화산도 활발하다까지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얘는 지진도 활발하고 화산도 활발하다 보니
내려가다 보면 요 라인에서 화산이 터져요. 이렇게 화산이 빵 터지면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식어서 이렇게 섬이 돼요. 요 섬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호상열도. 제가 일본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가 기어 들어가다가 판이 소멸되는 이곳 호상열도 바로 앞에 있는 골짜기, 이걸 우리가 해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령은 땅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해구는 땅이 소멸하는 곳, 그리고 여기에 화산 터지면 호상열도라는 섬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습곡산맥도 사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기억나요? 충돌형 경계에서는 습곡산맥만 생겨요. 서위평 경계에서는 세 개가 다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다 나타나진 않고 해구와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거나 해구와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본 앞바다 같은 경우는 해구와 호상열도가 만들어진 케이스고요. 저기 같은 습곡산맥이어도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대륙판의 수렴형이지만 어디는 서비평이었죠? 산맥 중에? 어디? 안데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은 산맥 앞쪽에 바다에 보면 해구가 바다 밑에 쫙 있어요. 안데스 산맥은 요 해구와 습곡산맥이 만들어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만들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생기든가 이렇게 생기든가 둘 중에 하나의 쌍으로 생겨요. 이 경우는 일단 화산 있어요.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지진도 봐요. 이렇게 기어 들어가니까 지진이 이 라인을 따라서 터지잖아요. 얕은 지진부터 깊은 지진까지 다 생기죠. 그래서 얘는 천발, 중발, 신발이 다 나타나요.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나타나고요. 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안데스 산맥. 그래서 안데스는 화산도 있고 지진도 있고 다 있어요. 히말라야는 화산이 없는데 안데스는 화산 지진이 다 있어요. 그 다음 뭐 일본 열도, 이름 뒤에 무슨 열도 붙는 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 열도, 안류산 열도 뭐 이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이 보존이죠. 마지막에 보존형 경계는 상승도 하강도 아니다. 얘는 상승도 하강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얘 생길 수 있는 지형 우리 딱 하나 배웠던 기억이 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보존형은 이런 식이죠. 바다 밑에 해령이 이렇게 있었어요. 해령은 당연히 발산이에요. 양쪽으로 발산 중인데 어느 날 이 해령이 끊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일로 간 거고 얘는 일로 간 거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령과 해령이 끊어진 요 사이. 그럼 여기는 발산형 경계니까 양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중이거든요. 얘는 양쪽으로 발산 중. 여기도 발산형 경계니까 양쪽으로 발산 중. 아이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의 땅이 반대로 비스듬히 움직이네요. 여기가 보존형 경계.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변환단층. 되었습니까? 자, 여기 화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그마의 상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움직이면서 땅이 이렇게 살짝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지진도 천발지밖에 안 일어나요. 얘는. 지진도 얕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산안드레아스 단층. 여기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고 사실은 그 수렴형 어디 갔어요? 서비평 있잖아요. 서비평. 여기 대륙판과 대륙판 해양판은 있는데 왜 해양판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해양판에 수렴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여기다 안 넣겠어요? 해양판은 대륙판 해양판이랑 95% 똑같아요. 해양판끼리 가까워져도요. 둘 중에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더 큰 놈이 이렇게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모양이 서비평이랑 똑같아져요. 다만 서비평과의 차이점, 해양판은 요것만 없어요. 습곡산맥. 해구, 호상열도 다 있고 지진이랑 이런 것도 다 똑같은데 습곡산맥만 없어요. 그것만 좀 보시면 되고 기억이 막 나야 돼요. 새록새록. 자지 말고. 자, 우리
제가 그림에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탕구조론. 경기 뒤에 있었네? 어머, 니미럴. 자, 이건 여기까지는 숙제 안 내드릴게요. 여기까지 숙제 내면 여러분 죽겠죠? 안 펴보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 여기 이 그림만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를 한번 판단해 보면 친절하게 보통 화살표를 줘요. 그러면 화살표를 보시면 얘가 지금 무슨 형? 발산인 건 알겠죠. 얘가 발산인 건 아시겠잖아요. 그럼 요 라인, 지금 A라고 써있는 요 라인이 발산형 경계, 아마 해령이 있는 것이겠죠. 여기도 지금 발산 중이에요. 요 라인도 해령이겠죠. 여기서 땅이 생성되어 멀어지고 여기서도 땅이 생성되어 멀어지고 근데 여기 끊어졌네요. 여기가 뭐예요? 원래는 이게 연결돼 있던 거예요. 땅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끊어져갖고 요 해령과 해령 사이 지금 D가 변한 단층이 된 거예요. 여기만 보존형이에요. 여기만. 우리 요 바깥쪽은 보존형이라 하지 않습니다. 해령과 해령 사이만 보존형이라 그래요. 여기만 변한 단층인 것이고요. 이렇게 발산하여 이쪽으로 가던 이 땅들은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 이게 무슨 수렴형 경계, 즉 해고, 소멸되는 기호예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 요 밑으로 겨들어서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뾰족이가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 뾰족이가 기어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땅이 요 땅 밑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섭입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얘가 얘 밑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판을 제가 가라 하고요. 요 판을 나라 하면 가와 나중에 더 밀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판은 누구? 가. 그죠? 가가 나 밑으로 섭입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가판과 나판 중에 지각 변동이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은? 그만 자고 일어나봐. 지각 변동이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 자, 이걸 봐봐요.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얘가 이제 대륙판이면 얘가 해양판이어서 요 사이에서 해구가 딱 생겨갖고 이렇게 겨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럼 어디에서 주로 지각 변동? 요 라인에서 화산 지진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해구죠. 여기가. 해구 중심으로 이쪽이 해양판, 이쪽이 대륙판이잖아요. 자, 지진 화산은 요 라인에서 터져요. 어디서 활발해요? 대륙판 쪽이 활발한 거예요. 왜냐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다 보니 대륙판 쪽이 지진 화산이 터지고 해양판 라인은 거의 지진 화산이 없어요. 섭입 당하는 쪽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한 거예요. 당하는 쪽.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위 그림에서 보면 가판, 나판 중에 누구? 요 나판 쪽이 아마 지진 화산이 활발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섭입 당하는 애. 그러면 자, 요 해구, 이제 해구잖아요. 이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는, 자, 진원이라는 게 뭐예요?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는 깊어지죠. 보시면 알겠지만 해구 기준으로 대륙판을 향해 가면 갈수록 점점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는 깊어져요. 왜? 얘가 이렇게 기어 돌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얕은 지진, 천발 지진부터 중발을 거쳐 신발까지 해구에서 대륙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제가 B와 C를 비교하겠습니다. 같은 가판에 있는 두 점이에요. 가판에 있는 두 점. B, C 중에 더 나이가 많은 지점을 고르시오. C. 이유는? 그죠? 해령에서 땅이 생겨서 밀려 가다가 해구에서 소멸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즉 해령에 있는 땅은 이제 막 태어난 땅. 해령에서 멀어져서 해구에 가까워질수록 나이를 많이 먹어서 밀려나는 땅. 그죠?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져요. 땅의 나이가. 그래서 C가 B보다 나이 많은 땅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해령에서 멀고 해구에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은 땅. 그러면 B, C 중에 C가 나이가 많아요. B와 C 중 퇴적물의 두께가 더 두꺼울 것으로 예상되는 층은? 당연히 C층이죠. 퇴적물이라는 게
나이가 많이 먹일수록 많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C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요. 자, B와 C 중 수심이 더 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 C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옆에서 본 그림을 위에서 내려다본다 치면 여기가 해령이잖아요. 자, 해령에서 땅이 생겨갖고 옆으로 밀려가지고 해구로 가면서 이게 이렇게 약간 비스듬? 경사? 이렇게 해서 해구를 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소멸되는 형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C점이라 치면 여기서 만들어져갖고 밀려서 이렇게 간 거고 해구로 가면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얘가 나이 많고 퇴적물 두께도 두껍고 수심도 더 깊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요 해령과 지각의 나이 사이의 관계는 100% 물어봐요. 해령에서 멀어지면 나이 많아지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A, B, C, D A, B, C, D, E군요. A, B, C, D, E 중에서 일단 화산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모두 골라봐요. 화산이 활발하는 것. 화산. 어디? A 일단 화산 터지죠. 왜냐면 여기 발산 경계잖아요. 마그마 계속 올라오는데 또. 자, C가 화산 활발할 때 생각해 보시면 해부 얘가 얘 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겨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지진 화산이 활발할지 모르지만 들어가는 쪽은 거의 없어요. C는 아니에요. 그러면 E는 활발할 수 있죠. E. 그죠? 여기는 이제 정확히 해구를 의미하고 해구 이쪽은 해구부터 여기까지는 화산 지진이 활발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D는요. D는 화산 터져요, 안 터져요? D는 무슨 경계? 보존 경계. 저기는 화산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산 터지는 애는 발산 아니면 수렴 중에서도 섭입. 이 두 경우밖에 없어요. 화산은. 나머지는 화산이 없어요. 지진은 모든 경계에 다 있어요. 모든 경계에 공통적으로 다 있는 지각 변동은 지진 중에서도 천발 지진. 천발 지진은 모든 경계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중발, 신발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경계마다 따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화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진은 다 있는데 천발 지진은 다 공통. 나머지는 외워줘야 됩니다.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BC. 이런 문제가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좀 직선으로 이렇게. 자, 제가 요 라인을 가라 하고 요 점을 나라 하겠습니다. 가부터 나까지 가면서 가부터 나까지 땅의 나이를 조사하여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까요? 간혹 이런 문제를 줄 때가 있어요. 가부터 나까지 쭉 이동하면서 지각의 나이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5가지 그래프를 주고 고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대략적인 내용은 맞으셨어요. 대략적인 내용은 맞았어요. 일단 해령에 가까우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제 막 태어나는 땅이니까 무조건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점, 여기 시작점에서 D점, 여기까지는 나이가 가면서 늘어요. 늘다가 자, 여기서 어떻게 되죠? 땅이 끊어졌죠. 그럼 여기서 불연속적인 그래프가 불연속적인 그래프가 나와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해령에 가까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나이가 줄어드는, 이게 끊어지는 형태가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끊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불연속적인 부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 변환단층은 땅이 끊어지기 때문에 변환단층을 중심으로 대륙의 나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해령에서 가깝냐 뭐냐로 그냥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감 오시죠? 별로 안 어렵죠? 그리고 뭐 쓰실 분은 쓰시고, 그 다음에 지도가 하나 여기 있네. 이런 문제 봐요. 해양지각의 나이 딱
봐도 어디가 해령이에요? 여기가 해령 아니에요? 나이가 빵살 이제 막 태어난 거 아니에요.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있군요. 양쪽에서 발산 중인데. 자, 이 판을 가판, 이 판을 나판이라 합시다. 어느 판이 더 이동 속도가 빠르냐? 그거 물어보면. 나판이 이동 속도가 느린 거요? 빠른 거죠. 자, 봐봐요. 이게 해양 지각의 나이가 이만큼, 나이가 똑같은 나이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똑같은 나이. 그러면 얘는 빵살에서 나이를 이만큼 먹는 동안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쪽 나파는 빵살에서 나이를 이만큼 먹는 동안 이만큼. 자,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이동한 거리가 길어요? 얘가 이동한 거리가 길어요? 아, 얘의 이동 속도가 빠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길면 이동 속도가 빠른 거다. 보통은 이 그래프가 대칭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비대칭으로 나오는 경우는 양쪽 판의 이동 속도가 다른 경우예요. 그리고 지도를 좀 보고 싶은데 라스트, 진짜 라스트. 이것만 하고 집에 갑시다. A! 뭐 있는 곳이에요? 저 A. 수렴형인데 저기 어떤 지형이 정확하게 위치하는 장소? 선배. 무슨 선배? 저기 히말라야. 아니요. 여기 히말라야. 그러면 지금 이 판과 이 판이 이렇게 가까워져서 둘 다 무슨 판이란 소리예요? 대륙판이란 소리예요. 히말라야 산맥이 생겼다는 건. 그죠? 그 다음 B는 딱 우리나라랑 일본이잖아요. 저기 무슨 형? 수렴형인데 누가 누구 밑으로? 요 해양판이 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양판이니까 얘가 더 밀도가 크단 말이죠. 그리고 C는 이제 이름은 정확히 몰라도 발산이라는 건 확인이 되죠. 이거 태평양의 동쪽에 있는 발산형 경계, 그래서 동태평양 해령이거든요.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D는 지금 수령 중이에요. 이 위치가 어디예요? 뭐 있는 위치가 여기? 무슨 안데스 산맥. 여기 섭이평이에요. 그래서 얘도 대륙판, 해양판, 이 해양판이 이 대륙판 이렇게 섭이평. 오케이. 그 다음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 뭐예요? 이렇게. 보존형. 여기가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보존형 경계 중에서 거의 유일은 아니지만 제일 유명한 육지 위로 드러나 있는, 대부분의 보존형 경계는 바닷속에 있는데 쟤는 밖에 나와 있어요. 제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래서 저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간혹 이제 이런 애들을 줄 때 있어요. 요 보시면 여기가 대서양이잖아요.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에 이거 다 발산이에요. 전부 발산이에요, 이거. 대서양 한가운데 발산형 경계 쫙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서양 중앙 해령. 근데 이게 바닷속에 있을 땐 대서양 중앙 해령이고, 여기쯤 오면 밖으로 드러나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아이슬란드 열곡대. 밖으로 드러나면 이제 열곡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요 라인이 전부 발산이에요.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장소가 이제 여기죠. 여기. 여기도 안 그려져 있는데 이거 발산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여기는 다시 다 짚어드릴게요. 조금 더 해드려야 돼요, 사실. 여기가 이게 무슨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네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름에 열곡이 붙은 것으로 보아 밖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인데 발산 중이고, 열곡은 골짜기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발산하다 보면 골짜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여기는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여기가 바다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분이 바다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대서양과 태평양도 다 비교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숙제를 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숙제는 판 전까지만 내드릴게요. 그 정도까지는 해오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